기출문제를 꽤 풀어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아마 그 다 풀어봤다면 가장 까다롭게 느껴진 문제가 아닐까 싶다. 2020 사회계 문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오늘도 학교에 책을 몇 권 빌리러 왔어. 저기 옆에 보이는 건물이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건물이야. 여기 벤치는 중앙도서관 왼쪽에 왼편에 있는 벤치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2020 연세대 사회계열 논술 문제 얘기를 좀 해줄게. 여러분 중에 기출문제를 꽤 풀어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아마 그 다 풀어봤다면 가장 까다롭게 느껴진 문제가 아닐까 싶다. 2020 사회계 문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과 같은 연세대 논술 체제가 도입된 첫 번째 해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소 그 전에 나타났던 그 출제 경향하고 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좀 정돈되지 않고 혼란이 약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게 어렵게 느껴졌을 거야. 그래서 아직 그 문제 안 풀어본 학생은 지금 이 영상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 이미 풀어본 학생이라면 내가 지금 말한 내용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길 권해. 자, 소재가 소문이었지. 소문에 대한 것을 소재로 문제가 출제됐는데 첫 번째 1-1번 문제가 소문의 발생과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세제시문 가나 다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이건 우리가 보통 삼자 비교 문제라고 하는데 연세대학교에서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출제하던 패턴이야. 거의 매년 출제하던 패턴이지,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것을. 그런데 이 세 가지 비교에 어떤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야. 비교라는 것을 왜 하는지 생각해봐. 비교라는 것은 유사한 것들이 각각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세 가지를 혹은 두 가지나 세 가지 비교되는 대상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자, 그런 취지로 출제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비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야. 그럴 때 이 삼자 비교에서 대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더 많은 방법이 있긴 있어. 근데 학생들이 쓰기 좋은 방법은 두 가지니까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해 두면 좋아요. 첫 번째는 그냥 양자 비교랑 똑같은 거야.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다 라고 하는 거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거지. 거기에 다는 어떻다. 이걸 우리가 흔히 뭐 1대1대1의 방식 얘기하는데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 삼자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한 번에 그렇게 세 가지를 다 비교하기 어려울 때 일단 한 가지랑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얘는 이런데 얘네들은 어떻다. 이렇게 해서 차이를 한번 보여주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얘네들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주는 방법이지. 물론 이 밖에도 뭐 두 개씩 쌍을 묶어서 세 가지 쌍을 묶어서 보여주는 방법도 예전에 연세대학가 자료에서 보여준 적도 있고 한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앞에 말한 두 가지 1대1대1의 대비 방식 혹은 1대2로 나누고 다시 이 두 가지를 차이를 보여주는 방식, 이 정도 방법만 가지고 있으면 어지간하면 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2020 사회 문제에서도 이 조금 전에 말했던 두 번째 방법을 썼어. 대학에서 공개한 이 자료에 따르면 두 번째 방법을 써서 재심은 나를 하나 따로 띄고 그다음에 가랑 다를 묶고 나중에 가랑 다의 차이를 다시 보여주는 방식을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이 삼자 비교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두시고,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 뭐냐면 이 학교 자료에 따르면 이 재심은 나랑 가랑 다를 일단 차이를 보여준 다음에 가랑 다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그 차이의 지점이 원래 문제가 요구했던 소음의 발생과 확산이라는 측면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건 내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야. 그 출제 교수님들한테. 그래도 문제가 소문의 발생과 확산이라고 논제에서 명확하게 밝혔으니까 삼자 비교를 하더라도 끝까지 그것을 지켜주셨어야 할 텐데,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 점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약간 조금 아주 세밀하게 접근하시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은 학교 자료를 참고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그 가와 다의 차이를 보일 때도 끝까지 소문의 발생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대비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보길 권해요.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1-2번 문제가 그거지. 지문을 하나 주고요.
그 지문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와 다를 논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게 논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죠. 원칙적으로 말하면 논한다는 말은 너의 견해를 얘기하라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 논하는 방식은 사실 뭐 원칙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비판하는 것도 논하는 것이고, 비교하는 것도 논하는 거고, 평가하는 것도 뭐 분류하는 것도 다 논하는 것에 들어갈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그래.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보면 그 지문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에 대해서는 평가, 비판을 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학생들이 문제를 잘 풀어내기도 해. 그런데 이것도 내가 그 출제 교수님들에게 조금 이 수험생들의 현실을 조금 더 봐주셨으면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지문을 가지고 가는 비판을 하셨는데 그 학교에서 공개한 내용이 그 답안에 의하면 다하고는 지문과 다를 비교하는 형태로, 즉 차이를 보여주는 형태로 답안을 구성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그렇게 답을 쓰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의 문제 안에서 하나의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하나는 비판하고 하나는 비교하고 이렇게 논리를 구성하기가 사실 쉽지 않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푼 다음에 학교 자료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좋아. 지금은 다행히도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실 때 그렇게 논하시오 이렇게 범위를 넓게 해서 문제를 내주시진 않아요. 다 구체화해서 내주셔 내주셔 평가하시오 뭐 비교하시오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시니까 지금 패턴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 좋아. 그래서 그 1-2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아직 안 푼 학생은 그 논하시오를 평가하시오로 바꿔서 써봐요. 그러면 그게 지금 패턴에 더 맞는 연습이 돼. 물론 그 전에 써봤던 학생도 그런 방식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겠고. 이게 두 번째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2-1번 얘기인데 2-1번은 그 제시문 라에서 도표를 주셨지. 그리고 그 도표를 이용해서 제시문 그게 나와 다였을 거야. 그렇지.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 논하시오. 그 문제도 이렇게 논하시오 이렇게 주셨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도표를 가지고 문제를 낼 때도 대부분 다 평가하시오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도 여러분들이 평가하시오로 범위를 줄여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어. 자, 그 도표를 볼 때도 유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 여러분들이 도표를 볼 때 뭘 생각해 주시면 좋으냐면 변수 간의 관계야. 그러니까 도표라는 것은 결국 수치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둔 것인데 이 변수와 변수의 관계들을 때로는 그래프로, 때로는 어떤 테이블로 보여주는 거잖아. 그럴 때 거기 나타나 있는 변수들이 어떤 관계로 엮여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면서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야 정확한 풀이가 가능해. 그 도표에서는 결국은 소문의 개수가 종속 변수가 되고 그 소문의 개수를 좌우하는 변수들이 소문이 얼마나 새로운지 그리고 소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부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소문의 새로움과 소문의 중요도가 소문의 개수, 확산 정도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그 도표를 읽어주셔야 돼. 그런데 때때로 학생들은 그냥 그런 도표에 나타나 있는 변수 간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도표를 해석하다 보니까 간혹 이런 경우도 나와. 뭐 이를테면 소문의 수가 어떤 소문의 새로움에 혹은 소문의 어떤 그 중요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도표를 잘못 읽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 다시 한번 강조하면 도표를 볼 때는 항상 그 변수 간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 한 번 더 강조하고 이 도표에 나타나는 변수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내가 뭐 영상을 통해서라도 설명을 해줄게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과관계인지 단순 상관관계인지 이것을 혼동하면 곤란하거든. 사실 그 2-1번 문제에서도 정확하게 이것이 인과관계다라는 것은 표현은 나오지는 않아. 근데 전체적인 맥락상 그렇게 보는 것이 그 도표에서는 타당해서 그러한데 어쨌든 도표를 볼 때는 관계 그리고 인과관계인지 상관관계인지는 여러분들이 의식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도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마지막 문제가 2-2번 문제인데 2-2번 문제가 확률 밀도 함수를 소재로 나왔거든. 지금은 그 확률 통계가 선택 과목으로 빠져서 요 근래에는 특정 선택 과목에서 다루는
수리적인 내용이 문제로 나오고 있지는 않아. 다 공통 범위에서 출제되고 있기는 해. 근데 2020년도는 아직 인문계 수학이 자연계랑 분리되어 있을 때고, 인문계는 다 확률과 통계를 배웠으니까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출제됐어. 여러분들이 일단 그 문제를 뭐 지나간 것이지만 그래도 확률 밀도 함수의 개념을 좀 한번 찾아보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유용한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뭐냐면 학생들이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볼 때 이 y 값,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그 y축에 있는 그 값을 확률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렇지 않아.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확률은 그 그래프 아래의 면적으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그 측면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그래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점 한 가지는 좀 챙겨두자. 그리고 이 문제가 맨 마지막에 제시문 가와 그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해 보라고 하거든. 근데 굉장히 아마 어려울 거야. 특히 이 차민 소문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거짓인 소문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 부분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과도기에 있는 문제였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잖아. 난도 조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하지는 말고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 특징이 인문적인 어떤 추론과 연결될 수 있구나.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충분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연세대학교 2020학년도 사회계열 논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웠겠지만 그 문제 자체를 하나의 그냥 값진, 굉장히 영양가 많은 어떤 보양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취해주면 되겠어.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마침 또 복날이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 챙겨서 여름 잘 나길 바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